자, 17년도 국가직 국은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인사행정인데 개념을 이제 하나씩 물어봤죠. 답은 1번이죠. 역관주의가 잭슨 대통령이 말하는 건 맞지만 이건 공직 경질제, 순환제예요. 4년마다 바뀌니까. 장기 근무에 역기능을 강조해.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 강조하고 동부 엘리트가 아니라 서부 대중에 개방했으니까 공직의 대중화 맞습니다. 그러다가 1883년도에 펜들더법이 만들어져요. 그때 들어온 게 시험제도, 그 다음에 정치중립, 신분보장,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위한 중앙연방인사위원회, 독립합의제로 만들어지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15제도 들어오고요. 군인 가산점 제도가 들어와요. 6가지 정도 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관리자는 킹슬리가 44년도에 말해요. 구성대표, 사회 구성 비율대로 공직에 반영하자는 건데 영국은 주로 학벌 대표였어요. 미국은 인종 대표였지만 학벌 대표로 사회 구성에 맞게 반영하자는 거고요.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도 더 빨라요. 절대왕이 독자적인 통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계층제를 만들어 지배했던 거죠. 그래서 절대왕정의 관료제 연원을 두었다. 평생 근무니까 첫 직업이자 마지막 직업이니까 공직을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조심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전문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공직 자체가 폐쇄형으로 충원되고 계층제로 올라가다 보니까 공직 윤리라든지 타 직업과 구분되는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 직업 분야. 이건 맞는 말이고 답은 1번 틀렸죠. 장기 근무의 역기능이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목 물어봤죠. 내용 준 다음에 서분 점요. 그치? 서분 점요네. 서열법과 분류법은 비계량. 비계량이라고 하고 직무 전체를. 그다음에 점수와 요소는 계량. 이건 구성 요소로 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점은 이거는 절대평가야. 그렇지? 등급 기준표가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분류법. 요소별로 따로 있을 거니까 등급 기준표가 모여서 평가 기준표가 만들어져 있는 게 점수법입니다. 자, 보니까 직관으로 평가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계량이 아니라 비계량이에요. 비계량이고 그 다음에 상대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니라요. 상대평가는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서열법이겠네요. 절대평가는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떻게 한다? 등급 기준표하고 직무를 비교하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어쨌든 직관으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어쨌든 상대성이 있다. 상대평가다. 이거는 서열법을 말해요. 반면에 직관이 아니라 구성 요소를 가르고 대표 직무와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건 요소 비교법. 이거는 절대평가죠. 이제 기준표가 존재하니까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량은요. 지금 일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담당할 일을 얼마나 많이 보이는가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4급인데 고위공무원이 될 거예요. 그럼 고위공무원들 중에 지금 일 잘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을 네가 지금 얼마나 많이 보이는가 그 얘기야. 단순한 금평이 아니라 이런 것들. 그래서 맥클랜드라는 사람은 평균 성과자가 아니라 고성과자. 이 고성과자가 보이는 행태를 역량으로 규정했고 이런 것을 하급자들이 배우게 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인사도 하고 교육훈련도 하는 거고요. 반면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일이 있고요. 요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교육시키는 거야. 너의 잠재 능력이나 역량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요 정해진 일에 대한 교육훈련이겠죠. 이건 전통적 방식이야.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역량 모델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공통 역량 맞아요. 운영이 뭐냐면 이게 관리 역량이야. 원활한 조직 운영이 관리 역량이고 직무 수행 능력이 직무 역량이겠죠. 이건 개념 바꿨어. 공통 역량, 직무 역량, 그 다음에 관리 역량. 요렇게 요런 역량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 시험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좀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보다시피 네가 뭐가 필요한데 이 역량을 보면 네가 앞으로 담당할 일에 네가 뭐가 잘하고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너를 교육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교육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고 역량이 뭐라고? 과거 성적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담당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네가 얼마나 이런 걸 잘하기 위한 요소를 얼마나 담고 있는가를 미리 검증해 보겠다는 겁니다.
좀 미래지향적이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14번입니다. 역시 법을 물어봤죠. 윤리법은 아직까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음이고 인역처가 총괄입니다. 1급, 4급 모든 공무원이 다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어떤 건 1급, 어떤 건 4급 이상, 어떤 건 모든 공무원들. 선물 신고는 모든 공무원이 다 들어가요. 외국이나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 받았을 때 $100 이상 10만 원 이상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국고기속이야. 그것이 틀렸죠. 당사자 반환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합니다. 정부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취업시험 대상자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이에요. 등록되는 공무원들인데 5년간 담당했던 일을 몇 년간, 3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그래서 승인을 받는다면은 가능하지만 승인받지 않고는 몇 년간, 3년간 취업할 수 없어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일로부터 그 5년 전까지 담당했던 일을 3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 공공기관이라는 건 법마다 다 다른데 여기는 한국은행이나 공기업도 들어가요. 그리고 공기업의 이사라든지 감사도 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았네요. 답은 틀렸죠. 당사자가 아니라 정부에 반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윤리법의 총괄기관 누구다? 인역처입니다. 그래서 주식 백지 신탁은 1급 이상 공무원들일 텐데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이 아니야. 그래서 부패방지법이나 부정청탁금지법은 국민권익이지만 윤리법은 인역처입니다. 답은 1번 틀렸습니다. 자, 현대조직이론 역시 거래비용 이론이죠. 거시조직이론 다 나왔습니다. 거래비용 이론은 말 그대로 시장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하니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조직에 내부화시키겠다는 거야. 근데 내부에도 뭐가 있다? 관리비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부 비용과 외부 비용 비교해 가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설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색, 거래, 감시 비용을 포함한 거래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외부화도 있지만 모두 있다는 가 조직을 만드는 계층화 전략, 내부화 전략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맞았습니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개별 조직이 아니라 군단이야. 올해 7급 문제 22년도 지방직에서는 개별 조직으로 물어봤어요. 개별 조직이 아니라 군단이라는 것. 그리고 보다시피 개별 조직은 환경의 일방적인 선택이야. 조직이 적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 환경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수동적인 존재에 맞습니다. 3번이 틀렸죠. 상황 요인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그지? 상황에 적합한 기술 전략이 아니라 기술, 규모, 환경 이런 것들이 상황 변수들이에요. 여기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뭐가 틀렸다? 조직 구조를 상황 요인으로 아니 조직 구조가 상황 요인이 아니고 규모, 기술, 환경이 상황 요인이에요. 이 상황 요인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야. 구조에 따라 기술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야. 답이 3번이죠. 동용화는 어떤 제도장이에요. 유망한 장이 있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면은 여기 있는 안에 조직뿐만 아니라 일로 들어올 애들도 이걸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노량진에 어떤 제도장이 만들어지면은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도 그대로 하겠지만은 새로 진입하는 친구들도 이 친구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학적 신제도론이야. 동용화 이론, 규범동용화, 강압동용화, 모방동용화 해가지고요.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죠. 계층제라는 건 아래 위에 층이 있잖아. 너무 층이 많다 보니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결정이 지연되고 밑에 친구들은 자기의 전문성 발휘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겠죠. 상급자 권위에 대한 지나친 의존. 그 결과 무사한 일이라든지 과잉동조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2번 틀렸네요. 비정의성은 획일적이야. 누가 와도 공평무사하게 규정대로 획일적으로. 그래서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게 아니라 그냥 획일적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대로 업무 처리하는 거예요. 답은 2번 틀렸고요. 전문성의 장점은 능률성이지만 한 가지밖에 못할 거니까 훈련된 무능, 또 부서별로 전문화돼 있다 보니까 부서 간 갈등이 나오는 할거주의. 맞죠? 문서주의, 형식주의, 문서대로만 한다는 겁니다. 또 문서 만드는 게 목적이야. 문서는 도구밖에 안 되는데 이 문서대로 하다 보니까 형식주의가 나타날 거고요.
그다음에 문서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서가 만들어질 겁니다. 레드테이프라는 법문 용례가 나타날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리더십 이론 다 물어봤네, 학자를요. 피들러 나왔을 때는 3차원 이론이죠. 항상 3차원 이론은 변수가 중요해. 가장 기본 변수가 부하의 특성. 그치? 허쉬와 블렌차드. 여기다가 과업의 특성, 하우스 에반스. 조직의 특성이 들어가면 커와 점유어가 나타나야 되고요. 권력이 들어왔을 때는 피들러야. 상황 변수로서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 권력, 과업 구조죠. 그래서 직위 권력이 중요한데 요 세 가지가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는 과업 지향으로, 중간일 때는 관계 지향으로. 됐죠? 이건 맞았어. 기원 맞았습니다. 니은 틀렸죠? 허쉬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성숙도예요. 이 성숙도에는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는, 이건 맞았는데 경로 목표 모형이 아니에요. 경로 목표 모형은 하우스 에반스예요. 하우스 에반스. 제목이 틀렸어. 허쉬 블렌차드는 상황 변수로서 부하 능력과 의욕이라는 성숙도를 채택한 건 맞는데 그 앞에 게 틀렸어. 경로 목표 모형은 하우스 에반스 거예요. 됐지? 그다음에 거래와 변역은 누구 거다? 번스와 바스죠. 번스 바스. 네, 탄다고 그랬잖아. 하우스 에반스가 경로 목표 모형이고요. 이것도 틀렸네요. 브레이크 모터는 행태론이죠. 관리 그리드 X축의 생산을 Y축의 인간을. 좌표를 1부터 9까지 찍은 다음에 제일 좋은 게 99야. 통합형이에요. 그래서 무기력형은 11. 과업도 관심 없고 인간도 관심 없는 112 무기력형. 컨티리 클럽형은 인간만 관심 있는 거고 과업형은 일만 관심 있는 거고 중도형은 중간이고요. T형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과업도 관심 있고 인간도 관심 있는 통합형, 담합형, T형이라고 그래요. 요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관리 그리드. 답은 기억과 리을이 맞습니다. 18번입니다. 빅데이터를 물어봤네요. 과거, 지금은 없어졌지만 국가정보전략위원회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한 적이 있었나 봐요. 저는 이것도 잘 몰랐지, 이걸 전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모르는 지문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빅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우리가 올린 데이터를 끄집어 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패턴을 발견해요. 그치? 이러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빅데이터에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요새 블록체인 기술이 막 발달하고 있죠. 데이터 보안이니 암호화니 식별화니 이런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치? 이런 빅데이터는 정형적인 데이터, 비정형적인 데이터, 반정형적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문서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반정형, 비정형 다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폭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되고 있고 양이 엄청 크고 자주 바뀌고 전부 다 개인이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은 바뀌었어. 우리는 지금 빅데이터 조례가 있어요. 지방엔 있지만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기본법은 아직까지 없어요. 기능정보화 기본법에도 빅데이터란 규정은 없어요. 데이터를 보호하자 이런 말은 있어도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다니고 빅데이터란 이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기본법은 아직 없어요. 지방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검색이 안 되고요. 법에는요. 또 기능정보화 기본법에도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나와 있잖아. 데이터를 뭐 하자 이런 말은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딱 명시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조례는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다른 지방에 빅데이터 조례가 있어요. 근데 왜 지방에서 먼저 만들어졌는데 중앙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비판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지방에는 빅데이터 조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19번도 역시 이제 기억님 물어봤네요. 자, 지역사회 권력구조 나왔을 때는 레지미론, 성장기구론, 신다원론 뭐 이런 걸 막 물어봐요. 뭐가 맞는지. 자, 성장연합을 물어봤네요. 지방에는 성장연합이 있고 반성장연합이 있다. 성장연합은 교환 가격을, 땅값을 올리는 개발업자들, 반성장연합은 환경운동가라든지 일부 주민가치, 사용가치를, 그 얘기다. 주택 가격의 상승을 원하는 주민이 많다. 성장연합이야. 얘가 더 이긴다는 겁니다. 토지와 개발 문제, 도시공간의 확장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반성장연합은 교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란 말이야. 일부 중산층이라든지
환경운동 집단들이 사용가치를 강조하는 반성장연합인데 둘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긴다? 성장연합이 이긴다는 겁니다. 자, 성장연합은 반성장연합에 비해서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아니야 바뀌었어. 성장연합이 교환가치를 반성장연합이 사용가치를 교환가치가 개발이야. 값을 올리는 거고요. 사용가치는 쾌적한 환기라든지 탁 트인 전망이라든지 이런 사용가치들, 삶의 만족을 주는 가치들.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가 있다. 위임사무는 다시 지방자치단체 위임되어 있는 단체 위임사무하고 자치단체 장이라든지 기관한테 위임되어 있는 기관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병역자원은 기관 위임사무야. 단체 위임사무가 아니라 국가 이해관계만 있잖아, 지금. 단체 위임사무는 국가와 지방의 동시 이해관계예요. 국가 이해관계는 기관 임산부다. 그다음에 자치경찰이 따로 있는 것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국가경찰이 국가경찰 업무도 하고 자치경찰 업무도 하는 거지 자치경찰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자치경찰만 지방 공무원이고 나머지 경찰 공무원들은 다 국가 공무원이에요. 물론 특정직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은 포괄 예시주의야. 말 그대로 예시만 나열되어 있고 포괄이지만 이것 빼고도 다른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괄 예시주의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예요. 다른 법이. 자, 지방자치법은 사무를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다면은 그 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자치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법률이 만들어질 때마다 자치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병역 같은 것은 기관 임사무고 기출문제 몇 개 안 나왔으니까 이건 정리하십시오.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죠. 22년도가 시간이 제일 길었고 21년도, 20년도, 19년도 가면서 점점 짧아지고 18년도부터는 문제가 정말 간단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강의 시간이 줄어요, 지금. 그러나 이제 안 그래요. 지금 갈수록 22년도가 지금 제일 길었어, 지금. 내년 더 길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점점 어려워질 거니까 기출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예상 문제까지 전부 대학 교재를 기반으로 다시 만들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제 말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 노찌로 나왔잖아, 이번에. 재정 준칙 나왔잖아, 지금. 이거 말고 기본소득도 있어요.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 들어온 것들이니까. 왜? 그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들이. 자기 걸 내고 싶어 할 겁니다. 특히 국가직은 좀 어렵게 내라고 요구할 거니까 당연히 이런 걸 내겠죠. 저는 낸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대학 교재에 있는 거 위주로 뭐 논문 위주로가 아니야. 논문까지 볼 이유는 없어 우리가. 대학 교재에 들어온 것만큼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했으면 제일 좋은데 하기 싫으시면 제가 내는 문제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